뭐가 이 복지국가가 활용됩니다. 세 번째가 자 1차적 목표로서 국민의 최저 수준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무슨 소리야? 국민 굶겨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됐었을 때 복지국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그걸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복지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변화.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부터 70년대 중반 우리 배웠죠. 이때를 복지국가의 황금기 또는 융성기라고 해서 복지국가가 정말 잘 됐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자 보면 황금기 그리고 위기와 재편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는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표 안에 다 있어요. 자, 신자유주의.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3의 길. 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제3의 길. 제3의 길. 다시 무슨 길이요? 제3의 길. 이 제3의 길도 영국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영국의 역사를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서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 융성기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3인주의 국가, 우리 사회민주주의 공부하셨죠? 정말 복지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렛 대처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처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마가렛 대처 여자 분이시죠. 영국의 보수당의 총리였었어요. 보수당 출신 영국 총리. 이분이 시금치를 데치다 말고 갑자기 어떻게 하고 머릿속에 생각난 거야.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대처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이분이 79년도에 영국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처리즘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대처리즘. 이건 복지를 말 그대로 아주 배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은요 진짜 극과 극을 달린 거야. 3인주의 시대 때 정말 복지 잘했다가 신자유주의 시대 때 복지를 다 망가뜨리고 안 했다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1997년이에요. 97년에 자 학자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앤서니 기든스. 다시 뭐라고요? 앤서니 기든스. 안토니 기든스라고도 하는데 영국식 발음은 안토니고 미국식 발음은 앤서니예요. 발음 뒷다 좋습니다. 번데기 발음 너무 잘하세요. 우리 혓바닥에 앤서니 기든스 이러고 나오시는데 Your pronunciation is so good. 자, 어쨌든 자 보면 97년에 앤서니 기든스가 그 유명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거기서 제3의 길 노선이 등장합니다. 사회 복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기존 3인주의 시대 복지국가 융성기 때처럼 막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은 제1의 길인 복지국가 융성기 당시의 3인주의의 길과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의 길을 병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98년도에 토니 블레어 들어보셨나요? 토니 블레어. 이게 토니 블레어가 부시하고 같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전쟁 뒷다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토니 블레어가 그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이론을 가져다가 만든 것이 바로 사회 투자 국가라는 거예요. 무슨 국가? 사회 투자 국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가 자 이론적으로 체계해서 98년 발표한 새로운 복지국가 모형에 관한 97년에 얘기가 나와서 98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어떻게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1의 길이 3인주의의 길이고 제2의 길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길입니다. 자, 그걸 두 개를 합한 것이다. 자, 뭐 보시고 계속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요건 꼭 보셔야 된다. 사회 투자 국가 뭐예요? 다시 뭐예요? 사회
여러분, 투자라는 말이 뭐죠? 주식 투자하잖아,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이윤이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거죠. 투자는 그런 목적하에 하는 거지, 내가 투자를 해서 이 돈은 요번에 싹 날려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자, 국가가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되 그것이 경제 발전 또는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를 하는 국가를 사회투자국가 모형이라고 하고, 이 사회투자국가 모형에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워크페어 네이션, 워크페어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국가? 영국에서는 워크페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미국에서는 웰페어 투 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를 웰페어라고 하잖아요. 웰페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그게 사회복지인데, 워크페어라는 건 뭐지? 일을 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시키겠다는 거야. 국가가 돈을 써서. 또 웰페어 투 워크라는 말은 투구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정 용법이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한 복지,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와 경제는 서로 연관되어져서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 논리가 바로 사회투자국가 모형에 적용된 거예요. 자, 사회투자국가 모형 보겠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자, 무슨 가치? 기회평등. 다시 무슨 가치요? 기회평등. 여러분, 기회평등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 생각하라고? 교육훈련이라 그랬죠. 국민들한테 교육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가 복지를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교육훈련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돈을 벌면 거기서 세금을 내줄 거 아니야. 국가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봤더니 근로연계복지, 이 근로연계복지가 바로 뭐지? 웰페어 투 워크 또는 워크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로연계복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웰페어 투 워크 또는 워크페어. 일하는 것과 사회복지는 연관되어져 있어야 돼. 공짜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경제성장, 그 다음에 사회통합을 병진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같이 누리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소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면, 투자 지출을 확대한다. 자,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소비 지출이고 투자 지출이 있어요. 소비 지출을 보통 휘발성 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잠깐만 볼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할머니한테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그거 갖고서 생계급여는 뭐 하는 용도라 그랬었어요? 의식주 연료비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안 쓰시고 막걸리 사드신 거야. 다 없어져 버렸죠. 그게 소비 지출이야. 예, 그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지출이라는 건 뭐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나 훈련 등을 하는데 돈을 써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이건 투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교육 훈련을 받아서 고급 인력이 되어지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책의 사회투자국가는 소비 지출은 최대한 줄입니다. 공짜로 주는 휘발성 지출은 줄이고 투자 지출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이 당시에 뭘 하게 되냐면, 이 투자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기존에 이런 생계급여 비슷한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전부 교육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력 있죠? 여자들이 아기를 키우느라고 집에서만 머물러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 그러면 보육정책을 통해서 애들을 다 국가가 돌봐주는 거야. 돌봐주는 대신 너 빨리 나가서 돈 벌어라 이거야. 그것도 투자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 모형이다. 자,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복지다원주의. 자, 복지 제공의 주체가 다원, 여러 군데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복지 제공의 주체가 국가 중심이었었죠.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가요? 민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 부분. 이해됐나요?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정책론에서 현재
우리나라 장교양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장기 요양기관들의 대부분은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장교양기관들 대부분이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체계는 뭐지? 복지다원주의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 주체들이 사회복지시장 체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이나 또는 노인 장교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들 거의 99%가 민간이죠. 이게 바로 복지다원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 베버리지 지향까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부터 이제 봅니다.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네.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이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에서는 자녀적 복지, 윌렌스키하고 르보의 모형,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요, 조지하고 밀딩의 모형, 에스핀 앤더슨의 모형, 이 세 모형은 꼭 시험에 나와요. 세 모형. 나머지 것들은 대충 공부하셔도 되는데 세 가지 모형은 꼭 출제가 된다. 자, 저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복지국가 유형화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복지국가라고 불려지는, 사실 세상의 모든 국가가 다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그 복지국가라고 불려지는 국가들을 어떤 특정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거야. 유형화 시켜본 겁니다. 분류해본 거야. 그걸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이라고 하더라. 그 유형화 이론의 창시자, 처음으로 유형화를 시켰던 것이 바로 윌렌스키 르보다. 윌렌스키 르보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배우셨죠? 지난주 이 시간 이때쯤에 수렴이론 기억하세요? 복지국가 발달 이론 가운데 수렴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 했죠. 병주고 약주고 이론. 그거 윌렌스키 르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 이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도 윌렌스키 르보가 이야기한 것이다. 알았어요? 윌렌스키 르보 몇 군데서 나와? 두 군데서 나와요. 됐죠?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쫓아오셔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 윌렌스키 르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꼭 봐야 될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가지 시각인데, 네 가지 시각이 첫 번째가 구조 기능주의, 갈등주의, 사회적 교환이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네 가지. 머리가 막 아프죠? 예. 그 중에 자, 우리 하나씩 합시다. 이 윌렌스키하고 르보는 구조 기능주의 이론가예요. 다시 구조 기능주의, 다시 구조 기능주의. 여러분, 구조주의가 뭔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데, 여러분 저 잠깐 보십시오. 구조주의라는 말을 배워요.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런 말. 구조주의. 구조주의가 뭐죠? 우리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공부해 보셨나요? 그건 알잖아, 우리가 최소한. 그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을 보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을 지형학적 관점, 구조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아세요? 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지형학적 관점, 지형학적으로 의식, 전식, 무의식이 있고 그 안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원초와 자, 초자예요. 처음 들어봐요? 예. 들어봤죠, 여러분? 그때 이제 구조라는 말이 나와. 우리 잘 보십시오. 구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해요. 그럼 구조주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집을 져요. 집을 질 때 첫 번째로 구조물이 들어서, 그게 뭐지? 기둥, 도죠. 도. 기둥, 도를 세운단 말이야. 콘크리트 기둥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도를 세워요. 맞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뭐래? 벽돌을 바르는 거야. 벽돌. 우리 벽돌집 생각을 해보세요. 벽돌집을. 그럼 여기다 내가 파란색 집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떡하지? 파란색 벽돌을 붙여놔. 그럼 파란색 집이 되죠. 그런데 내가 돈이 뒷다 많아가지고 사회복지사에서 돈 많이 번 거야. 떼돈을 벌었어요.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횡령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집을 바꾸고 싶어. 빨간색 집으로. 그럼 어떡하지? 벽돌만 바꾸죠. 기둥 도를 바꾸게 되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변의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야.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조금씩 뭔가 그 구조에 덧붙여져서 야, 이건 좀 새로워. 이건 좀 신기하지? 기존에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무엇인가는 있지만 근본적인 틀, 즉 구조물은 바뀌지 않고 존재한다고, 사회가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을 구조주의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주의가 뭔지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할 때 이거 들어보셨을 거야.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뭘 들어보셨어야지 정상이냐면 길버트와 스펙 들어보셨어요? 길버트와 스펙이 길버트와 스펙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100% 시험에 나오죠. 지역사회를 구조주의 시각으로 보는 거야. 이 길버트 스펙은요. 그래서 길버트하고 스펙은 자, 구조주의에 하나가 더 붙는데 기능주의가 붙어. 구조기능주의. 다시 뭐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 세상에는 어떤 특정을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그때 그 구조물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생산, 분배, 소비 기능. 다시 뭐라고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물이 우리 세상에 있어. 이 구조물을 인간들은 제도로 만들어.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 제도로 만든 것이 바로 시장 제도야. 시장 또는 경제 제도죠. 이 생산, 분배, 소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과 관련돼요. 이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소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볼펜 쓰는 거 이건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이거 좀 돌아가고 있죠. 이거 좀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소비하고 계신 거고, 이 안에 깨끗한 공기 소비하고 계시고, 방금 담배 피고 왔죠. 담배 소비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먹어야 살고 소비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그 소비의 품목이 여러 가지 다양해. 사람은. 뭐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각자 주체가 되어져서 생산을 해내고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분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소비를 하는 거야. 저는 강의를 생산해내잖아. 그리고 강의 시장 안에서 강의를 판매해요. 그걸 갖고서 얻어진 소득을 갖고 저 소비를 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각자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맞잖아. 혹시 여기 빌어먹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게 첫 번째 기능, 생산, 분배, 소비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만들었다고요? 시장제도 만들었다. 여러분 잘 쫓아와야 돼요, 지금 얘기를. 자,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인간하고 짐승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전통 등을 전수해줘요. 언어, 전수가 되어지죠. 그렇죠. 생활의 여러 가지 양식들, 밥은 야 우리는 쌀밥 먹고 김치 먹어. 전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쌀밥 먹고 김치 먹는 거야. 맞죠? 미국 사람한테 쌀밥 먹고 김치 먹으라면 no 김치 이래요.
김치 냄새 나요 이럽니다 진짜로. 예.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지? 가족제도라는 거예요. 가족제도. 무슨 제도? 사회화 기능의 1차적인 수행 주체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던 것이 누구예요? 아빠, 엄마란 말이야. 이해됐죠? 이거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거 안 나오잖아. 지역사회복지원에서 저한테 책임보세요. 진짜로. 반드시 나옵니다. 써놓고 옆에다 써. 소송. 알겠죠? 자, 세 번째가 사회 통제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냐면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이 다 섞여 살죠. 만일에 이걸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선생님보다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자, 갖고 있는 것 좀 내놔보시죠. 제가 좀 쓸게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냥 힘센 놈이 약한 걸 마음대로. 동물 세계가 그렇잖아요. 야구 강식이죠. 힘센 사자는 그냥 사자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노루? 얼룩말? 마음대로 잡아먹는 거야. 근데 인간이 사는 이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힘센 사람,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 완력 갖고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정치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치. 자,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정치는 무슨 뜻이지? 정치? 정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정치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정치학에서는 이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메조히스트, 세디스트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가학자가 세디스트, 메조히스트가 피학자인데 그러니까 가학자가 정치인이에요. 그 다음 메조히스트가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치인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정치인들이 법이나 제도 등을 만들죠.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들한테 여러분들이 권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제도를 만드는 거야. 법이나 제도. 그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강제하는 거야. 우리가 통제당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이해됩니까? 야, 너 세금 좀 내 임마. 예, 알겠습니다. 내야 돼. 너 야,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돼요. 그걸 누군가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제도 등을 만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통합 기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여자, 남자, 비장애인, 장애인 여러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사회가 존립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이 길버트 허버스펙은 이 사회 통합, 즉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 기능을 뭘로 봤냐면 이 제도를 종교제도라 그랬어요. 무슨 제도? 이거 중요해. 종교제도입니다. 종교제도. 무슨 제도? 종교제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길버트하고 스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 사람이거든.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조상은 뭐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기원은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뭐야? 결국 하나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나요? 너 부자, 가난한 자 너도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고 가난한 자 너도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 조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종교는 또 어떻게 이 종교 기관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항상 삶의 영역이 틀려요. 부자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사는 동네가 있고. 그런데
이 교회 등과 같은 이 종교 기관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같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 제도를 통해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어요. 자, 마지막이 상부상조입니다. 여러분 상부상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상부상조가 무슨 뜻이죠? 상부상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서로상 도울부, 서로상 도울조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가 힘들 때 내가 널 돕고 네가 힘들면 내가 널 돕는 거야. 우리 잘 보십시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내적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무슨 관계요? 이 개념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적 관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줘요. 그거 사회복지일까? 우리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잖아요. 그럼 지역사회복지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복지라는 거, 지역사회 내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돕는 거야.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이 와서 도와주는 건 그게 지역사회복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관계? 내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내적 관계. 사회복지의 기본은 내적 관계의 기초예요. 상부상조라는 건 우리끼리 돕는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우리끼리. 내가 힘들 때 네가 날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다 똑같은 얘기네. 내가 힘들 때 네가 날 돕고, 네가 힘들면 내가 널 돕겠다는 거야. 그걸 상부상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회복지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막 원조를 받는다. 지역사회복지를 할 때 다른 동네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건 지역사회복지가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할 때 보면 내용이 전부 무엇이냐? 우리끼리 돕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돕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해외 원조는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나요? 어떤 얘기인지?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하잖아. 국가 차원에서.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세금 내고 보험료를 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을 서로 돕고 가는 거야. 그게 사회복지야. 국가 차원의 복지는. 이해됐나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 어떤 것이 나왔냐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천 집단 중에 자조 집단이 있어요. 무슨 집단이요? 자조 집단 운영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출제됐었어요. 자조 집단이 뭐지? 사회복지사 필요 없이 집단 구성원들끼리 자조, 스스로 돕는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럼 자조 집단의 운영 원리는 뭐예요? 상부상조죠? 우리끼리 돕는 거잖아. 우리끼리 집단 안에서. 여러분 상부상조 개념이 뭔지 딱 서야 돼요. 상부상조. 우리끼리 돕는 거야. 우리끼리. 이해됐죠? 외부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이게 지역사회 복지, 국가 복지하면 국가 차원의 복지는 뭐야? 우리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돈 먹고 우리끼리 세금 내고 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끼리 돕는 거야. 알았죠? 그걸 학자들은 무슨 관계? 내적 관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적 관계. 지역사회 복지하면 뭐예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돕는 거야. 하나씩 몰라서요. 사회복지가 뭔지 알겠죠? 그때 이 상부상조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복지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사회통합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사회통합 아니고 뭐다? 상부상조 기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복지제도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것이 각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이에요. 1차적 기능. 시장은 생산분배 소비, 가족은 사회화, 정치는 사회통제, 종교는 사회통합 이렇게 하는 것이 1차적 기능이고 얘네들이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적 기능을 이 제도들이 갖고 있기도 해요. 시장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부금 같은 걸 내잖아. 그죠? 그것이 사회복지적 기능을 부수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원래 시장은 상부상조 기능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사회복지적 부수적 기능을 갖고 있어. 됐죠?
그 다음에 가족도 원래는 사회화 기능이 일차적 기능인데 가족끼리 부양을 해요. 그걸 사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적 이전. 다시 무슨 이전? 사적 이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아빠 나 이번에 첫 월급 탔어. 180만 원. 그래서 빨간 내복 사드리고 이런 거 그것도 사회복지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정치나 종교도 아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적 기능을 담당을 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여러분? 자, 부수적인 사회복지적 기능이야.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요 길버트와 그 스펙의 영향을 받아서 윌렌스키 르보는 얘도 구조기능주의자인데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의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를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 구분해요. 다시 한번 자녀적, 제도적. 다시 한번 자녀적, 제도적. 한 번만 더 자녀적, 제도적. 자녀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잘 보십시다. 얘는 원래 없어요. 사회복지제도는 필요가 없어. 사회복지를 유형화시킬 때 이 사회복지제도는 아예 필요가 없고 시장이나 가족이나 정치나 종교 제도의 부수적인 사회복지 기능만 갖고서도 충분히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요보 대상이라고 얘가 하는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얘는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만 갖고서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돕다가 정말 안 되잖아. 그때만 일시적으로 보충적으로 응급처치적으로 사회복지를 잠깐만 쓰고 해결이 되면 사회복지를 다시 없애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자녀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적 모형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부상조 기능만 수행하는. 다만 가족이나 시장이나 종교나 정치가 정치의 부수적인 기능으로서의 사회복지적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았을 때만 일시적으로 보충적으로 응급처치적 응급처치라는 게 뭐야? 일단 빨리 응급처치하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야. 응급처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잠깐 쓰고 멈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자녀적 사회복지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자 제도적 사회복지는 왜 제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좀 봐주시면 제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이 시장, 가족, 정치, 종교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사회복지 상부상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부상조 기능만 별도로 수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얘네 4개만 갖고 사회복지를 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겁니다. 국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야. 그런데 제도적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뭐 하는 거지? 상부상조 기능만 수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별도로 창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정리되셨어요? 자 보면 윌렌스키 르보의 2분 모형인데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에 따른 물 자녀적 제도적이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 보시고 기본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하시면 사회문제 발생 원인이라고 해놨잖아요.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빈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요걸 좀 꼭 기억하십시다. 이런 사회문제 발생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 차원이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 구조적인 차원이 있었다 그랬죠. 이 개인적인 차원 하면은 생각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선별주의, 자선조직협회, 진단주의,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녀적 개념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개인적인 속성, 빈곤 등의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속성에서 찾는 것은 하면 자녀적 개념, 선별주의, 자선주의 격배 진단주의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면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것은 자녀주의의 반대가 제도적입니다. 제도적이고 보편주의, COS의 반대 인보관, 진단주의의 반대가 기능주의예요. 우리 진단주의, 기능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진단주의, 기능주의 들어봤어요? 그게 뭐죠? 우리 자선주의 교편은 아침에 배웠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자선단체들이 협회 만든 거야. 그래서 구제, 중복하고 누락 문제 해결하려고 지들이 협회 만든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진단주의, 기능주의 얘기 잠깐만 할 테니까 빨리 들어봐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역사예요. 사회복지 실천 역사. 미국 얘기 잠깐만 해봐요. 1900년대서부터 1920년대를 사회복지의 전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슨 기요? 전문학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학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아직까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된 게 아니고 전문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시기야. 그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야? 일단 머리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복지사들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때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학교가. 이해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자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만들어져요. 뉴욕 자선학교. 들어보셨어요? 학교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으면 얘들이 밖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유급, 월급 받는 복지사가 등장하게 된 거야. 이때부터. 유급의 사회복사가 나왔어요. 이해됐나요? 자, 세 번째는 요 안에서도 짬밥이 쌓일 거 아니야. 그죠? 짬밥이 쌓이면 뭐가 되지? 관리자가 되는 거야. 관리자가. 관리자는 정말 경력이 쌓여진 고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뭐 슈퍼 바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관리자, 즉 슈퍼바이저가 생성되기 시작해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9에서 1920년대 학교가 만들어졌고 월급 받는 사회복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슈퍼바이저가 등장한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여러분 슈퍼바이저가 뭔지 아시죠? 예, 슈퍼마켓에서 파는 썬바이저야. 자, 그러다가 자, 우리 나름대로 딥다 열심히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 그죠? 학교도 만들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1915년이야. 몇 년도요? 우리 실천노래 얘가 요번에 시험에 안 나오잖아? 내가 책임질게 진짜로. 플렉스너야 이름이. 플렉스너. 에이브럼 플렉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에이브럼 플렉스너. 에이브럼 링컨 아시죠?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 에이브럼 링컨에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에이브럼 플렉스너가 아주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딱 모아놓고 미국에서 한마디를 해. 뭐라고 하냐면 사회복지직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걸 플렉스너의 비판이라고요. 자, 제가 만일 플렉스너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앉아있는 사회복지사들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도 아닌 시시깽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해서 돌을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대호각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을 해요. 전문가가. 그럼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전문가가 될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 분야는요, 의사들 있죠. 의료 분야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해요. 사실 우리 실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의료에서 따온 것들이야. 다 사정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전부 진단에서 따온 말이고 다 의료 분야 거 쫓아온 거예요. 다. 둘 다 사람 고치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의사들 가만히 보면 의사들은 어떻지? 의사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분야를 잘게 좁아요. 그렇죠. 내과 이렇게 잘라놓으면 내과 안에서도 신장내과, 대장내과, 직장내과 있나? 직장내과, 뭐 방광내과 이렇게 다 갈래도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고요. 우리도 그걸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20년대에서 50년대까지, 한 20에서 50년대까지 분화기를 경험합니다. 무슨 기? 분화기. 야, 플렉스네 비판이요. 우리도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분화기를 채택하는데, 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시 한번 뭐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시 뭐라고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실천 기술의 기술 모델들 전부 개인용 기술, 집단용 기술, 지역사회용 기술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족용 기술. 알겠습니까? 그때 보통 가족은 집단 범위 안에 집어넣거나 또는 개인, 미시적 차원에서 다루기를 해요. 이때 어떻게 세 개 분야로 나눠? 개인, 집단, 지역사회. 개인, 집단, 지역사회. 다시 개인, 집단, 지역사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를 뭐라고? 이때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그 이만 케이스워크, 개별 사회 분야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집단 대상으로 한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자,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개인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분야예요. 집단을 활용한 사회사업이 등장하래요. 집단. 그걸 우리가 그룹 워크라고 얘기하죠. 집단은 왜 집단 사회사업이 왜 등장했을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하고는 틀린 어떤 특정한 시너지가 있어요. 그걸 보통 집단 역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잖아? 그때 우리 선생님, 담배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선생님은 프로그램 참여자야. 둘이서 해봅시다. 준비 시작! 박수 3번 시작! 여긴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지? 그냥 토닥거리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집단 사회사업이야. 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대상 사회사업을 우리는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안 하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얘는 CO, 얘는 개인은 케이스워크라고 해서 CW, 집단 사회사업은 그룹워크라고 해서 GW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3대 전통적 사회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집단은 조직화 사업이라고 할까? 지역사회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 지역사회를 이렇게 까놓고 보면 이 안에 국회의원도 있고 돈 많은 재벌도 있고 진짜 똑똑한 박사도 있고 말 그대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요. 이렇게 복지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 사람들 조직화 하나로 규합만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큰 시너지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요. 지역사회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세 분야로 갈라졌고 다시 이 개별사회 사업은 1920년 전, 20년대 전후에 진단주의가 나타나요. 개별사회 사업 분야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
진단주의가 나타나요. 그게 1920년대 전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단주의는 이런 거죠. 이 플렉스너가 1915년에 사회복지 실천을 비판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비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바보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자, 방법을 찾았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단주의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한 학파가 바로 진단주의입니다. 그럼 프로이트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프로이트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의 포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에로스나 타나토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포로라고. 인간은 진성하고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을 극히 부정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진단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단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진단이라는 말은 원래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의사가 쓰는 말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우리가 공부할 때 정신결정론 공부해 봤나요? 지금까지 뭘 공부하신 거죠, 여러분들?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을 제시하죠.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 6단계를 제시를 해요.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생식기 제시했죠. 5단계예요. 그 중에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0에서 18개월, 구강기 18개월에서 3살, 항문기 18개월에서 3살, 18개월에서 3살에서 6살까지 난근기인데 요 세 시기의 고착이 성인기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6살 때까지의 과거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됐을 때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야? 정신결정론, 다른 말로 심리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거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 술 먹고서 여기 왔어. 여기 전 진단주의자야. 그럼 어떡할까? 아, 이 자식이 어떤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를 보내서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이렇게 보는 거야. 뭘 뒤지지? 과거를 뒤지는 거야. 원인.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요.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찾기 위해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단하듯이. 뭔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가난해. 그럼 진단주의자는 아, 이 자식이 왜 가난하지?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서 왜 요만 요꼴로 살지? 아, 그래.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를 어떻게 보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정신결정론이에요. 그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면 이 진단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요 개인이 문제 원인 덩어리야. 요 자식이 어떤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를 보내서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문제 원인은 전부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는 거예요. 개인적 속성. 그러다가 자, 실천론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져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 스스로 돈도 잘 벌고 재산도 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뭐가 됐어? 거지가 돼버린 거야. 진단주의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뭐가 등장하지? 기능주의가 나와. 오토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능주의를 창시하게 되는데, 기능주의 시각에서는 야, 인간은 창조적이고 어마어마한 능력, 기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원인이 돼서? 환경,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얘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연락의 싸움질을 하는 거야. 진단주의는 야, 모든 건 이 개인 잘못이야. 얘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잘못 보내서 요만 요 꼴 된 거야. 반면에 기능주의자는 아니야, 얘 잘못이 아니야. 얘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잘못돼서 요만 요 꼴 된 거야. 이렇게 서로 싸움질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1957년에 펄만 들어보셨나요? 펄만 들어봤어요? 펄만? 예,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자, 여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남자다. 남자. 네, 그렇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름이 헬렌 펄만입니다. 헬렌 펄만이에요. 펄만 여사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였었어요.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모델, 다시 뭐라고요? 문제 해결 모델을 발표해요. 펄만은 원래 진단주의자인데 진단주의자였던 펄만이 기능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최초의 통합 모델을 만듭니다. 그게 1957년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펄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펄만은 진단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럼 치료를 누가 해줘요? 의사가 해주는 거죠. 진단한 사람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주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돼. 복지사가 다 치료해줘야 돼. 진단주의에서는. 복지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제대로 공부해갖고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이 자식 구강경부기 난금기를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자 펄만은 어떤 전제를 하냐면 ongoing, the life is the solving process of the solving the problem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인생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에 노출되어져서 계속, 그죠? 계속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 봐봐. 집에 가서 밥 뭐 먹어야지? 남편 밥 뭐 해줘야 되지?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다 문제야. 문제라는 것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앞으로 경험할 것에 대한 것이 문제예요. 경험되어진 건 문제가 아니지. 이해됐나? 사육사 1급 시험 보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제에 닥치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해결 바깥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몸이 아프잖아. 몸이 아팠었을 아유 오늘 하루 푹 자고 나면 낫겠지. 그 지가 그냥 뭐 쌍화탕 하나 먹고서 잠 자서 지 아픈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증 문제 있잖아. 무슨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 인생은 계속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지는데 진단주의만 갖고 접근을 한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문가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복지사랑 살아야 돼요, 같이. 이해됐나요? 펄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이 돼야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 한해서만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펄만이 개별 사회 사업의 4P를 얘기하죠. 개별 사회 사업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그게 뭐예요? Problem, Person, Place, Process야. 문제를 가지고 있는 person,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place,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이 4P 중에 펄만이 제일 강조했던 P가 뭐예요? Place P야, Place P. 이해됐어요? 펄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험에 자꾸 나오죠. 문제 해결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아 방어 기제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문제 해결 중심 모델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자아 방어 기제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딱 닥치잖아. 우리 방어기제 배우셨죠? 방어기제가 나타나. 야, 1급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이제 무슨 방어기제가 나타나? 첫 번째 한의원. 시간은 내년도 있어. 후년도 있어.
그렇죠. 두 번째 부정. 그 다음에 전치, 전환, 시체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해다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의 핵심적인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방어 기제 사용을 뭐 해야 돼? 억제시키는 거야. 문제를 도망다니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만큼 방어 기제 없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본인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모델의 핵심적인 과제는 방어 기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를 통합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 그러니까 실천은 전문학기, 분학기, 통합기로 구성되니까. 됐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나 이 짧은 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좀 보고서 질문 좀 하려는데 질문 뒷대 안 하시고요. 통합기. 그게 70년대까지 통합이 되어져요. 통합기. 펄만 사피 들어보셨죠? 펄만은 개별 사회사업가인데 원래는 진단주의자였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능주의를 받아들여서 개별 사회사의 통합을 이끈 학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이름이 헬렌 펄만이에요. 연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957년입니다. 됐죠? 이런 노력들이 반영돼서 이 57년에 문제 해결 모델이 발표됐던 57년에 그린우드의 선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린우드가 드디어 니네들은 전문가가 됐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야. 드디어 전문가가 됐다고. 그걸 그린우드의 선포라 해요.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오죠. 그 속성에서 전문직이 갖춰야 될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복지사들이 다 이미 갖췄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이미 전문직이라고 하는 선포를 해줘. 1915년에 플렉스너의 비판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1957년에 드디어 뭐가 됐어? 전문가가 된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42년 만에 전문가가 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몇 년도에 도입됐다고요? 83년도 83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몇 년도 도입됐다고요? 83년도 알았죠? 네. 여러분 얇은 책을 갖고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학습에 있어서. 알았죠? 네. 자, 미안하지만 쉬는 시간 없이 좀 계속 진도 나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요. 네. 실천론 역사까지 했는데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자녀적 제도적 개념은 여러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트머스 3분 모형이 있습니다. 티트머스는 밀렌스키 르보의 영향을 받아서 기능에 따라서 복주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그것이 이제 보충적 자녀적 모형, 그 다음에 산업 성취 모형입니다. 시험에는 밀렌스키 르보의 산업화 이론이 있었었죠. 수렴이론. 걔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걸 혼동하게끔 출제를 해요. 산업 성취 모형, 이걸 신효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구분을 했고 읽어보시고. 자, 퍼니스와 틸트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라고? 퍼니스와 틸트. 여러분 퍼니시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벌 주다라는 뜻이야. 벌 주다. 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보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퍼니스와 틸튼에 뭐라고? 적극적으로 보복하자.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됐죠? 얘는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오냐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70년대 등장한 이론인데 잘못 분석을 했어요.
미국을 사회보험국가라고 제시를 해놨어. 미국은 사회보험국가가 아닙니다. 공공부조 국가예요. 자, 그래서 안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넘어가고. 자, 미슈라. 미슈라 아시죠, 여러분? 미슈라. 자, 제 자동차를 오늘 타고 왔는데 차에다가 여러분 이거 봐봐. 통에다가 미숫가루를 넣고 막 이렇게 흔들었거든? 이게 펑 터졌네, 씨? 그 분통이 터지는 거야. 미숫가루 분통 터진다. 다시 뭐라고요? 네, 미숫가루 분통 터지는 거야. 알았죠? 미숫가루에,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미슈라에 분화된 목줄과 통합된 목줄과. 분화된 목줄과 통합된 목줄과. 우리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숫가루 얘기는 좀 합시다. 이게 미슈라인데, 자, 잠깐 보십시오. 여기 좀 보세요. 국가가 예산을 들여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돈을 쓰죠. 돈을 쓰는데 이 돈 쓰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용도로 돈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성장 정책, 두 번째가 분배 정책이에요. 그럼 무슨 정책? 성장 정책, 분배 정책. 성장 정책이라는 게 뭘까? 주로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돈을 쓸 때 R&D, 요새 말 많잖아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사업에 돈을 쓰거나, 또는 SOC, 사회기관 산업에 돈을 쓰거나, 그죠? 그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성장 정책에 돈을 쓰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는 뭐에 쓰죠? 분배 정책에 돈을 써요. 이 사회복지 정책은 대표적인 뭐에 해당할까? 분배 정책이겠죠. 됐죠? 자, 여러분, 성장이 먼저예요? 분배가 먼저예요? 성장이 먼저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성장 정책이 먼저일까? 분배 정책이 먼저일까? 어떤 게 먼저일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 박정희 정부 이후로부터 성장 이후에 분배를 하겠다고 하는 틀 안에서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후유증이 뭔지를. 우리 보통 옛말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말이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이걸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처음에 파이가 작을 때 이걸 나눠 먹으면 이거 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파이를 크게 만들어서 이걸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좋다. 그때까지 파이가 커질 때까지만 다들 좀 참아라. 그랬었어. 자, 이것처럼 성장 위주의 정책이 갖고 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은 우리 터널 이펙트, 터널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효과? 터널 효과. 자, 터널, 여기 2차선 터널이 있어요. 2차선이에요, 2차선. 근데 터널이 꽉 막혔어. 옆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길이야. 여기에 차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빵빵빵빵 서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서 야, 우리가 길을 양보할 테니까 여기 일단 좀 빨리 빠져나가. 빠져나가고 니네들 일정 정도 나간 다음에 우리도 나갈게. 양보를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자본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줘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옛날에 그 평화시장 그 방적공들 그렇죠. 그 더러운 이거 맡아가면서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 길을 비켜줬더니 여기서 한참 나가. 빵빵빵빵거리고 나갔어요. 근데 빵빵빵빵 나가는 이 부자들한테 야, 니네 이제 그만 좀 나가고 길 좀 비켜줘. 이랬더니 비켜줘 안 비켜줘? 안 비켜줘요. 아니 한 번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왜 길을 비켜줘야 되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성장 정책하고 분배 정책이 분류가 되어져서 성장 먼저 하고 분배를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터널 이펙트가 생겨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 빈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진 이 부유한 계층들은 절대로 이후에 양보를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큰 거대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벌었으면 조금 세금도 좀 많이 좀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내려고 대통령 막 이렇게 뽑고 막 정치적으로 이게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고 일본 사회가 그래요. 걔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 무슨 정책 위주로 간 거예요? 성장하고 분배하자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둔화된 복지 국가는 지금 얘기했듯이 성장 정책하고 분배 정책이 따로 가는 국가를 둔화된 복지 국가라 해요.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효과가 발생을 해요? 터널 효과. 우리나라는 완벽한 둔화된 복지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반면에 통합된 복지 국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야. 성장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나눠가면서 가는 거야. 야, 이만큼 키웠어? 야, 지금 나누자. 이만큼 키웠어? 지금 나누자. 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어떻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대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당장에는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지? 분배를 이뤄가고 점진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한 대립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분화된 복지국가의 결과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안 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양보해 왔던 사람들은 더 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이론이야. 이게 터널 효과. 알겠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분배 중에 어디 가서 물으면 어느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같이. 그 통합된 복지국가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야. 같이 가야지. 절대로 성장한 다음에 분배는 안 돼요. 절대로. 기득권이 되어진 부자들은 절대로 분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존 정부에서 분배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현 정부 너무 좋은 정부가 딱 들어왔고 너무 미칠 것 같이 좋아. 분화된 복지국가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의 가치 문제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일에서 꼭 출제된다. 조지와 진짜 중요하다. 조지와 이름이 빅 조지예요. 빅 조지. 빅 조지와 멀딩이가 구분을 하는데 얘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념이란 겁니다. 얘가 시험에 안 나오면 저한테 또 따지시는 겁니다. 다 체크해놔. 소송 이렇게 옆에 써놓고서 제가 나온다고 한 게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 조지하고 윌딩의 이념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입니다. 이념. 자, 지금부터 저하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반소패마 해볼까요? 반소패마. 한 번만 더. 반소패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 조지하고 윌딩은 1970년대에 4분 모형을 제시합니다. 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 이념에 따라서. 그러다가 자, 인류가 뭘 경험하냐면 1991년도에 뭐가 깨지죠? 마르크스주의가 붕괴돼요.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되죠. 그래서 90년 그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그래서 90년대 이걸 확장시켜서 6분 모형을 제시했어요. 우린 4분 모형, 6분 모형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반소패마. 다시 한번 반소패마. 자, 지금부터 여기를 봅시다. 이 조지하고 윌딩은 이념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느냐를 갖고 구분을 한 건데, 이념을 영어로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영어식 원래 표현은 아이디알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데올로기 이렇게 읽고 있죠. 원래는 아이디알러지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보면 이념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모여서 이념이 되어져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를 하면서도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을 공부하고, 지역사회 복지론을 공부하면서도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을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대로 행하거든요. 저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움질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떻게 이념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이념을 갖고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면 이념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양한 가치들이 모여져서 이념을 구성한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각각의 이념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 문제를 시험에 자꾸 내요. 자, 우리 봅시다. 개인주의가 있어요. 이 개인주의 반대가 집합주의야. 개인주의 반대가 뭐라고 여러분? 집합주의다. 여러분 개인주의 뭔지 말씀드렸었죠? 한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 내의 개인을 보는 거야. 그럼 이 개인 안에는 똑똑한 놈, 안 똑똑한 놈, 장애인, 비장애인 여러 계층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 하나를 다 인정해야 돼. 그렇게 보면 어떻게 세상이 보여지냐면 그래 능력 있는 놈은 부자고 능력 없는 놈은 가난하게 살 수 있지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열심히 일한 놈은 부자 되는 거고 일 안 한 놈은 가난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나와져요.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반면에 집합주의는 우리 한 세상 사회를 하나의 집합 덩어리로 봐. 우린 하나의 끈끈한 연대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야. 집합 덩어리라고. 그럼 이 안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나눠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집합주의적 시각에서는. 부자, 야 너 돈 좀 많은데 야 네 것 좀 내놔봐. 네 거 내놔서 가난한 자한테 좀 줘봐. 그러면 둘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게 집합주의예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추구할까 집합주의를 추구할까? 우린 집합주의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린 집합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자 보시면 반집합주의잖아. 반집합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야? 집합주의를 반대할 반자에게 반대. 우리 집합주의 반대해.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가치들은 뭐냐? 첫 번째가 개인주의겠죠. 무슨 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얘네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자유 가치 종류 두 가지 배우셨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얘네들 어떤 자유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소극적 자유입니다.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시장 내 개입을 극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최소화되어져야 되고 사회복지는 최소화되어져야 되고 시장 중심의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얘네들은 불평등을 중요 가치로 봐요. 뭘 봤다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불평등.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 이 개인주의 하에서 불평등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평등 개념이 뭔지 배웠단 말이에요. 평등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랬죠. 그렇죠. 불평등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원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조지하고 윌딩이 썼던 책에 있는 내용인데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다시 불평등은 뭐라고?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봐봐요.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단을 짓는 거야. 10조 원을 들여서. 자원 10조 원을 들여서. 근데 그 10조 원을 국민 전체한테 골고루 나눠줘봐. 공장 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짓니다. 그렇죠. 누군가한테 자원이 몰려져 있어야 플랜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기본적 요인이면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네 번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누가 해야 된다고 보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얘네들은 가족과 시장, 다시 뭐요? 가족과 자발적인 시장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돼야 된다고 봐.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됐어. 자, 되게 중요해. 됐죠?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시장 체계를 강조합니다. 얘네들은 뭘 강조하는 거지? 사회주의, 집합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조하는 거야.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반집합주의의 이념은 큰 문제를 발생시켜요. 반집합주의 이념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불평등이야. 불평등. 몇 펀드? 불평등. 불평등은 어떤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다 못 살잖아. 다 거지같이 살아. 저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처럼. 그죠? 그러면 사회 개혁이나 또는 혁명 같은 일은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 안 발생해요. 그리고 누구는 정말 잘 살고 누구는 정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체제 전복, 즉 자유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등장하면 소극적 집합주의가 등장합니다. 무슨 주의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봐. 그래서 얘네들은 개인주의, 소극적 자유, 가족 시장 다 인정하는데 뭐만 틀려? 불평등의 가치가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것만 틀려. 시험에도 문제가 나오면 불평등 있다 그럼 뭐예요? 반집합주의고. 불평등 빼놓으면 뭐지? 소극적 집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 집합주의, 우리 사회를 집합주의, 즉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범위를 소극적으로만 하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잘 안 하면 이 사람들 가만 안 있는다. 체제 전복이 일어난다고 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국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체제를 안정화시켜서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된다고 봐. 우리 앞에서 미국에서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 뉴딜 정책했다 그랬죠. 케인즈 이론에 근거해서. 그게 바로 무슨 주의야? 소극적 집합주의야. 그걸 우린 수정자본주의라 해요. 뭐라고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체제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체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얘네는 모든 가치가 같은데 하나가 틀려. 얘는 불평등을 강조하는데 얘는 실용주의 이념을 갖고 있어. 실용주의 가치를 갖고 있어. 뭐라고? 실용주의. 무슨 주의? 실용주의 또는 합리주의라고도 해요. 실용주의라는 말이 뭐지 여러분? 실사구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말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가치 상관없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그게 실용주의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체제는 국가의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장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다? 국가 개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줘야 얘네들이 입막음이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험에 출제가 되면 불평등 가치 중시하는 건 뭐라고요? 반집합주의다. 됐습니까?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 다시 뭐라고? 페이비안 사회주의 같다. 여기 잘 보셔야 된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십시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영국에서 페이비안 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페이비안 협회. 우리 시험에는 1회 시험부터 나왔었어요. 그 페이비안 협회의 중심적인 가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 페이비안 협회의 중심적인 가치. 이 페이비안 협회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어진 19세기 영국의 모습이야. 막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 부자들은 막 그냥 술에 취해있고 맨날 파티만 벌이고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서 구걸하고 바깥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어요. 19세기 영국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그때 이 페이비안 협회가 등장해요. 이 페이비안 협회는 점진적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점진적 사회주의.
다시 무슨 주의 여러분? 단박에 집합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이뤄낼 수는 없다. 다만 점진적으로 사회주의화 시키자. 즉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시장사회주의. 뭐라고요? 시장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화 되는 거야. 시장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때 자, 왜 페이비안 협회라는 말을 쓰냐면 저 잠깐 볼까요? 페이비안 협회라는 말이 왜 등장을 했냐면 옛날에 로마에서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하고 그 한니발 들어봤어요? 한니발이 뭐지?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니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이 로마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한니발의 군대가 너무 강력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로마군들이 성 안에 들어가요. 성에 들어가서 지구전이라고 하죠. 지구전이라는 게 지구력. 뭐지? 누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느냐. 그 성 안에서 버티기 작전을 한 거야. 한니발의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먹을 거 갖다 놓고 이거 조금씩 먹어가면서 누가 먼저 지치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버틴 겁니다.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게 바로 페이비안 전쟁이야.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 페이비안 협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점진적으로 우리가 버팅기면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버팅기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저절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 얘네들의 중심 가치를 묻는 문제가 잘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유, 평등, 우애야. 우애를 동포애라고 해요. 다시 자유, 평등, 우애. 시작. 자유, 평등, 우애. 한 번만 더. 자유, 평등, 우애. 자유, 평등, 우애. 자, 자유, 평등, 우애인데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자, 무슨 자유일까? 소극적 자유일까? 적극적 자유일까? 그렇지, 적극적 자유지. 얘는 빈자의 자유야.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예요. 평등은요? 어떻게 알았어? 기회평등인지. 이게 빈자들을 위한 평등이니까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평등이야. 얘네들은 굉장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이야.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달성할 수 있는 평등은 기회평등이라고 본 거야.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도 이게 잘 나와요. 기회평등 우리가 배웠지만 평등 종류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평등인데 기회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평등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를 정말 열심히 하자는 애들인데 이런 이념인데 기회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일 것 같잖아? 근데 기회평등을 추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회평등을. 자, 우애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애가 뭘까? 우애. 이거 동포애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우애자 들어간 게 뭐 하나 또 있었죠. 그렇지. 자선조직협회에 우애 방문단원들이 있다 그랬죠. 아줌마들이 이렇게 세팅돼 갖고서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배웠죠? 예. 그때 우애가 됐잖아요. 우애가 뭘까? 이걸 동포애라고 표현을 했어요. 봐봐.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얼어 죽어. 근데 내가 만일 그런 사람들한테 저들이 나의 동포, 같은 민족,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치는 거야. 뭘로 보여야 돼? 나의 동포, 친구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는 빈자의 친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우리는. 그걸 동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자유, 평등, 우애. 시작. 자유, 평등,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유는 무슨 자유? 평등은 무슨 평등? 기회. 그래요. 기회평등이란 말이 중요해. 결과평등 아니에요. 우애의 뜻이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는 점진적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점진적 사회주의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국영기업이나 SOC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이나 SOC 기관 산업들을 국가가 지정합니다. 국가가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기관 산업들, 이거는 국가가 지정을 하는 거야. 근데 대기업들 국가가 지정을 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런 폐기한 사회주의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에 톰슨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회사가 있었어. 프랑스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거든요. 톰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대우전자가 80년대 살랄했었죠. 대우전자가 80년대, 90년대 살랄했잖아. IMF 터지기 전에 돈 많이 벌어갖고서.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우리의 자존심인데 그걸 코딱지만한 한국이 그걸 사? 이러면서 반대해서 못 산 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부분의 큰 기업들, 대기업 집단들을 국가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조그만 기업들도 전부 국영화, 국유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바로 폐기한 사회주의다. 이 폐기한 사회주의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얘네들은 부의 평등과 소득의 평등이 있는데 평등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자원을 나눠받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의 평등, 소득의 평등 중에서 부의 평등을 더 강조합니다. 무슨 평등 강조했다고요? 이런 부의 평등이란 말이 뭘까? 봐봐. 우리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를 공부하셨냐면 자유와 평등의 공립,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존 롤스가 정의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공부했죠? 정의론. 기억나요? 정의론. 거기서 초기 물적 자산 기억나십니까? 아유씨 지난주에는 사람의 부는 어디에서 맨 처음 형성될까요? 제일 형성되기 쉽고 또 가장 원초적으로 형성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지. 무슨 말인지 알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디모 항공사의 던지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 딸 2명, 그죠? 땅콩 던지고 물컵 던지고 막 던지기 선수들, 그죠? 알고 있죠? 걔네들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지? 초기 물적 자산, 부모한테 엄청난 부를 물려받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부자도 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불가능하지 뭐, 불가능하지. 그게 우리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은 계속 자본을 만들어내고 자본은 크게 형성시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갈수록 개천에서 용났다가 힘든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꼭 보이스피싱맨 횡령을 통해서 꼭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이 부의 평등은 주로 부모로부터 받는 초기 물적 자산이에요. 소득의 평등은, 소득이라는 것은 나의 노동의 대가로 보통 발생되어지는 것이 소득이죠. 그래서 이 폐기한 사회주의자들은 소득의 평등, 부의 평등을 더 추구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래 괜찮다고 보자. 시장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너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받은 부를 가지고서 부를 누린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만큼 보시고, 자, 마르크스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급진적 사회주의예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주의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회복잡에서는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급진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폐기한 사회주의는 점진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사회주의화 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시장 체제를. 얘는 웃기고 앉아있네. 당장의 혁명과 같은 급진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북한 애들 보면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자, 이런. 확 그냥 한 놈은 계속 살찌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말라가고 진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예를 보면
얘네도 똑같이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적적 자유겠죠, 그죠? 여기서 평등이 중요해. 무슨 평등일까? 그렇지, 그게 중요해. 얘들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 우리가 배워봤지만 이상적 평등, 즉 실현할 수 있는 평등, 없는 평등. 실현할 수 없는 평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한 놈은 디륵디륵해지잖아, 갖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죠? 그게 결과의 평등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평등. 자, 그 다음에 우애를 강조했다까지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보셔야 될 게 국가의 개입과 관련해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면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얘네들은 안 인정했으면 좋겠는 거야. 소극적 집합주의를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조건부 인정이야. 조건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거야. 뉴딜 정책처럼. 이해됐나요?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국가가 시장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자, 마르크스주의는 시장은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에서는 시장 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무슨 정책을 펴요? 배급제라는 걸 하잖아요. 배급제.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배급제라는 것이 뭐지? 그 결과의 평등 같이 실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뚱뚱한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뻘쩍 많은 사람, 밥 조금 먹는 사람 상관없어. 다 어떡하지? 똑같이 200g씩 푸는 거야, 쌀을. 마르크스주의는 그런 배급제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보면 반집합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를 반대합니다. 자, 사회복지를 반대한다. 두 개는 사회복지 반대. 자, 반집합주의는 왜 반대할까? 사회복지를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반대합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는 우리 뭐 배우셨냐면 독일 역사할 때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자 탄압법 만들면서 무슨 법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사회보험 입법 했다 그랬죠. 그 사회보험 입법 해줬더니만 노동자들이 어떻게 혁명 아니고 입 다무는 거예요. 스핀햄랜드법이 왜 제정됐다 그랬었어요. 극심한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할 때 임금 보조제 줬더니 입 다물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국가가 제공하면 혁명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사회주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사회복지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반집합주의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는 둘 다 사회복지를 반대했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틀려요. 알겠죠? 자, 사회복지에 대해서 찬성한 것은 소극적 집합주의하고 폐기한 사회주의야. 근데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찬성한 거죠. 폐기한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진짜 사회복지가 좋아서 사회복지 추구하는 거야. 자, 우리 시험에 재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정책문 1번 문제에서 4가지 이념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뭐죠? 폐기한 사회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폐기한 사회주의인 거야. 4가지 입장 중에서. 얘가 사회복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얘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우리 전 세계가 대변혁을 겪게 됩니다. 91년도에 우리 베를린 장벽이 깨지면서 동서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많이 희석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 90년대 들어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생기고 러시아 기존의 소련 국가들이 해체돼가지고 여러 국가도 지금 우크라이나 아시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90년대 들어서 굉장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졌어요.
여자들이 기존의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에 반항을 하면서 그런 반항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권익 요구가 더 강해졌고,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제 얘기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 공산주의제, 마르크스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들 잘 살기 경쟁에 빠져들어요. 90년대부터. 잘 살기 경쟁. 참 희한하죠. 동구 유럽과 그 다음에 소련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화됩니다. 특히 중국. 그렇죠. 중국도 흑묘백묘라고 해서 그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검은 고양이든 뭐 허용 고양이든 고양이가 아니라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죠.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해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과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이 나타나요. 그걸 반영해서 이 네 가지 이념이 90년대 육부모형으로 바뀝니다. 자, 기존의 반집합주의는 신우파. 다시 무슨 우파? 신우파. 요새 우리 그거 있잖아. 뭐 뉴라이트?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런 지저분한 거 아니고요. 예, 그냥 반집합주의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노선이라고 합니다. 중도 노선. 페이간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자, 마르크스주의가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아직까지도 이 국제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또는 쿠바, 북한, 중국 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과 관련돼서 페미니즘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즘? 페미니즘. 여권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녹색주의가 나와요. 무슨 주의가 나왔다고요? 녹색주의. 자, 육분모형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요? 녹색주의. 알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다. 문제 좀 빨리 풀어볼까? 미주라는 분화된 복주가 통합된 복주가로 구분했고, 신우파는 복주가를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해서 복주가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하죠. 신우파의 뿌리는 뭐예요? 사분모형에서 반집합주의죠. 자, 신우파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과 큰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맞죠? 신우파는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맞죠? 사회복지 반대하는 거예요. 신우파는 전통적 가치 이런 거 보시고,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에는 잘 보십시오. 개인,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불평등이에요? 평등이라고 써놨잖아. 평등이 아니고 불평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평등 가치 선호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반집합주의다. 시험에 반집합주의가 나오면 반드시 불평등을 찾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에스핑 앤더슨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에스핑 앤더슨. 에스핑 앤더슨. 다시 뭐라? 에스핑 앤더슨. 한 번만 더 볼까요? 에스핑 앤더슨.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 사람? 예? 자, 보기 내드리겠습니다. 1번 아프가니스탄, 2번 소말리아, 3번 덴마크. 예, 몇 번이죠? 어떻게 맞추셨어요? 오씨, 대단한데. 찍기 선수들이세요. 덴마크 사람입니다. 에스핑 앤더슨.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예? 여자? 여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예, 여자가 맞지 않습니다. 예, 남자예요, 남자. 자, 여기 좀 볼게요. 에스핑 앤더슨은 복주가 유형화를 시킬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례는 왜 출제가 되냐면 1990년대 에스핑 앤더슨이 복주가 유형화 이론을 제시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이 정책 쪽 전공하는 친구들은 보통 석사 논문을 쓸 때 유형한 논문 많이 쓰거든요. 그때 100이면은 99가 전부 에스핑 앤더슨 갖고 논문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정평이 있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꼭 출제가 되어진다. 알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가 탈상품화, 두 번째가 계층화,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비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준 세 가지가 뭐라고요? 탈상품화, 계층화. 자, 탈상품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노동의 탈상품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에서 자본가들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그죠? 그런데 그걸 상품화하지 않습니다. 즉 팔지 않아도,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유는 뭐지? 그렇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 급여를 통해서 내가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에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걸 탈상품화 정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지?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탈상품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국가 안 복지국가? 안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예요.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복지국가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번째 계층화입니다. 자,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층, 보통 부의 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위 부에서 높은 부까지 올라가는 데 들어가는 계단이야, 계단.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S그룹 회장님만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또 복권이 2000번부터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지? 우리 사회는 너무 고도화로 되어진 계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층계가 너무 많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층계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계층화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계층화는 높거나 또는 낮거나 또는 유지돼요. 그 계층이 유지되어진다.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나 또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계층화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인간은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걸 국가가 내 생존을 책임지느냐, 1차적으로. 가족이 내 생존을 책임지느냐, 시장이 내 생존을 책임지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비중 정도, 내 생존과 관련되어져서 이걸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켰는데 에스핑 앤더슨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무슨 신자요? 예, 써놓지는 마 제발. 예. 그래서 이분이 다녔던 절이 있어요. 절이 자보사. 다시 에스핑 앤더슨 다녔던 절이 이름이 뭐라고요? 자보사. 불교 신자라 했더니 옆에다 쓰고 있어. 덴마크 사람이 불교 신자일 수도 있겠지. 예. 하지만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보사.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3인주의 복지국가라고 해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3인주의 복지국가.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봅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정말 낮아요. 뭐지? 여기는 일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에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나라가 탈상품화,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자, 두 번째 계층화는
한두 푼도 없이 높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계층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적으로 내 생존의 책임을 누가 질까? 시장이 져요. 시장이 지는 거야. 시장 안에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걸로 밥벌이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정말 불쌍해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나한테 기부금을 주든지 자선을 해주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에스핑 앤더슨은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하고 영국을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 어딜까요? 우리나라 완벽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셔서 우리가 이런지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정말 복지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회복지 제도는 건강보험제도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제도도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죠. 축하드려요. 이민 가야지. 자, 두 번째가 보수주의인데 시험엔 보수주의가 압도적으로 출제된다. 이 보수주의를 조합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조합주의, 보수주의. 다시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 자, 얘네들은요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 독일은 사회보험제도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자, 잠깐 볼게요. 얘네들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부터 수공업자들이죠. 수공업이 발달되어졌던 나라들이야. 이 수공업자들이 뭐를 만드냐면 자기네들끼리의 길드, 조합을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합을 만든 거야. 조합을. 그래서 그런 조합이 발달되어져 있고, 조합원들이 공제해서 뭐해서 공제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들끼리 조금씩 객출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우리 조합원들이나 조합원 가족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돈 갖고 도와줬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이 보수주의 국가는, 이 조합주의 국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첫 번째가 조합이 발달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얘네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이 기독교 국가의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남자의 역할하고 여자의 역할을 정확히 분류를 해놨어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그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분류를 해놔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잖아요. 그럼 여자는 집에서 그 돈 갖고서 애들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데 여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문화에 기반해서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남성 생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시작. 남성 생계 이런 모형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 그래요. 자, 이 나라들은 팔상투마 정도는 일정 정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래놨지? 이래놨지. 이 하나 빠졌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회보장 정책은 뭘까요? 공공부 줬어, 얘네들. 무슨 뭘 쓴다고요? 정말 굶어 죽을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야.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투마 정도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있어. 탈상투마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계층화는 어떻게 될까? 계층화는 유지가 돼. 뭐라고요? 계층화가? 유지돼.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왜 유지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주된 사회보장 정책이 사회보험 정책이에요. 사회보험 정책은 계층화를 유지시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사회보험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면 연금제도를 생각하면 돼요. 젊었을 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보험을 많이 받죠. 급여를. 조금 내면 나이 먹어서 조금밖에 못 받는 거야. 그렇죠.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계층화가 시장에서 계층이 만들어진 거야. 내가 금융조합에서 일을 했어. 그럼 월급 많이 받아서 보험료 많이 내고 수입도 많아. 그런데 이게 나이 먹었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형성되어진 계층화가 그대로 유지되어져 버리는 거야. 늙어서 받는 금액도, 받는 액수도 더 많이 받아.
이 금융조합에서 일했던 애가 탄광조합에서 일했던 애보다.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계층화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보험의 특성이 뭐라고? 계층화를 유지시킨다. 계층을 유지시키는 거야.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으면 늙어서도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가 많고, 젊었을 때 조금 받았으면 늙어서 받는 급여도 적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직종별로 분절된 형태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을 해요. 우리 앞에서 건강보험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조합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종별, 직역별로 분절돼서 운영을 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위험분산 효과를 떨어뜨릴까 올릴까? 위험분산 효과를 떨어뜨리죠. 왜 그럴까? 분절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탄광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탄광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겠죠. 금융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금융조합에 있는 사람들 대처를 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돈은 누가 더 많이 낼까? 금융조합이 더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사고는 누가 더 많이 발생할까? 탄광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위험 발생이 더 많은 애들이 오히려 위험 분산 효과를 더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왜 통합시켰는 줄 아세요? 99년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위험 분산 효과를 크게 만들려고 통합시킨 거야. 당시에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이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많이 발생하겠어? 아니지. 근데 직장은 많이 발생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의 위험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한테 분산시킨 거예요. 그러려고 통합 방식을 쓴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위험 분산 효과를 조합 방식, 직역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굉장히 작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얘네들이 사용했던 주된 사회보장제도는 뭐라 그랬었어요? 사회보험제도. 자,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형으로 제시를 했는데 얘는 탈상품화 정도가 극에 달해요. 극에. 일 안 해도 국가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대표적인 나라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로 얘기를 했는데 가봤어요, 여러분? 북한이요? 뭐라고? 얘기해봐요. 네. 우리 아까 얘기했지,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안 해. 우리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층화 정도는 없다. 극히 낮아. 누가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떡할까?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요, 개인 소득세가 70%에 이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을 세금으로 걷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거든. 이유가 뭘까? 내가 받을 혜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계층화가 극히 낮아요. 국가의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계층화를 극히 낮게 만듭니다. 계층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 가면요. 부자 가난한 자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니라 여기는 누가 생존의 책임을 지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 생존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뭘까요? 인류가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적인 제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사회수당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수당 제도를 씁니다. 자, 이만큼만 알면 돼요. 아, 조사로운 시트. 어떡하지? 6시 10분인데. 자, 오늘 밤 셀까요? 네. 자, 밥 먹고 오시고요. 7시 10분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거 하도 좀 진짜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약속을 일단 지키지 못해 죄송한데 협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일정을 좀 다시 잡든지 좀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자, 사회복지 조사론 강의를 이 책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어딜 들어가시냐면 유튜브에서 정훈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훈스쿨에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제 강의들을 업로드 해놨어요. 근데 조사론 강의 잘 해놨거든요.
이 책 갖고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좀 조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놨으니까 2개 아니 다 올려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10시간짜리로 돼 있습니다. 조사는 힘들지만 그건 들어야 돼요. 그 정도 들어야지. 그건 뭐 한 2-3시간 해갖고서 끝내.